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량한 회사채를 사기에도 ISS 담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다. 자산관리 시장을 지켜보게 되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진짜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박고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많이 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넘었고 네. 코스닥도 흐름이 좋은데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올해 뭐 상저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아, 상저하고 많았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흐름이 괜찮은데 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망이 상저하고였는데 상반기가 강했다면 반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정말 명확하게 와 진짜 전반적으로 싸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비싸다라고 할 때가 되게 마음이 편할 때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용기를 내거나 탐욕을 벌이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제일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이런 시기가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은요. 같은 2600이라고 해도요. 예전에 2600때 우리가 이렇게 차트나 주식이나 이런 거 열어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막 올라가지고 다 같이 비슷한 모양의 2600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아래가 되게 많이 갈려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지수를 예측하거나 네. 뭔가 이걸 이용해서 투자 계획을 짜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으니까요. 지금 가격이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오르고 있지 않은 많은 기업들 중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상반기 때 뭐 2차 전지 막 날아가고 네. 최근에 반도체나 막 이런 게 날아가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양극화 같은 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해보니까 네. 말씀하시는 게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출렁이다가도 내년에는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네. 이런 전망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전망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런 생각 맨날 해봐요. 저는 농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주식 투자하는 거라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죠. 네. 관심 가지고 항상 바라보고 뭐 잡지를 읽든 이렇게 영상을 보든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가 농사 짓는 게 더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온난화가 오기 때문에 농사를 접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수를 우리가 꼭 맞추어야만 돈을 번다기보다는요.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네. 오르면 많이 벌고 이게 거꾸로 가더라도 잃지는 않거나 조금 덜 버는 정도의 자산 배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고미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이게 거의 5만 권 넘게 팔리지 않으셨나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하면은 이제 자산 배분이 네. 떠오르는데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네. 자산 배분 위주로 네. 그 박고미 스쿨도 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산 배분 투자 위주로? 네, 저는 여전히요. 내가 딱히 대단한 엣지가 없다면 자산 배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을 쓸 때가요. 2021년 상반기였거든요. 그때 사실 이 동학개미 운동도 여전히 되게 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요. 책을 쓸 때 주식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아닙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고수했고요. 사실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요. 그게 최근에 하락장 같은 네. 걸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도 책을 막 사주시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 진짜 개별 종목들이 막 너무 날아가서 네. 자산 배분이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수익률에서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불과 한 6개월, 1년 후에 인터뷰한 다음에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때 확실히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면서 네. 박고미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했는데 어떤 분위기에서나 약간 돈을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요. 시장이 그때 화랑이었어도 하락해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자선배물 책을 썼었는데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도 연금책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장을 타지 않는 거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예. 자선배분인 거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포트폴리오 몇 네.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미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커리큘럼 자체는요. 네.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네. 홍보를 좀 하자면요. 1, 2, 3, 4단계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난이도의 숙련도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1단계는 진짜 그야말로 개별적인 자산, 계좌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계고요. 네. 1단계는 ETF만 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ETF를 넘어서서 개별적인 자산들을 비교 분석해서 담아가지고 나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3단계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그 기업 분석을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만들어서 네. 했고요. 제가 제 채널에요. 초심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하나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네 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실제로 수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요. 이거를 내가 운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내 ISA 계좌나 뭐 연금저축이나 IRP나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를 제가 수업 때 쓰던 거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네. 사회초년생에게 맞는 월급 300만 원이라 가정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자. 이런 건데요. 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절반은 저축하자.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속하지도 못할 거고 지금 현생은 사실 과거와 달리 소비 없이 이게 무조건 모으는 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요. 네. 무조건 절반이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요. 이제 모든 걸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정도는 쓰고요. 네. 뭐 사회생활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쓰고 150만 원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차곡차곡 모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 은행 저축은 아니군요. 네. 이제 제가 그 정의하고 있는 저축은요. 소비하지 않고 모으는 거는 일단 저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으고 많이 벌고 덜 쓰고 많이 남긴 후에 여기에 곱셈이라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플로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서 남기는 부분 저축입니다. 그러면 요거 네. 월급 300 시뮬레이션은 네. 이제 150은 쓰고 네. 이제 150 갖고 어떻게 곱하기를 할 것인가. 네. 네. 자, 150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요. 예전 같으면 요거를 그대로 차곡차곡 모으고 우리가 은행 예금 금리 정도, 적금 금리 정도만으로도 대부분 커버가 가능했잖아요. 10%씩 막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덧셈만으로도 가능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덧셈이라는 것에 곱셈이 더해져야 되니까요. 이제 힘들어진 거죠. 리스크를 감당하고 곱셈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15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요거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주식을 그냥 통째로 사거나 네.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도 투자는 힘든 것 같아 안 해야겠어 그냥 예금에 담거나 하잖아요. 항상 너무 극단적일 때가 항상 어려운 거니까 그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짜봤을 때요. 네. 요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저의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요. 네. 제 초년생 떠올려 보면서요. 먼저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에 월 8만 원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요만큼 할애를 한 이유는 세액 공제를 받는 것도 최대한 좀 채워가면서 네. 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 부르는 건 그야말로 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네. 즉 안에 저축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부분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이것도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년생 때 서울에 이렇게 처음에 올랐을 때요. 아프거나 사고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체감적인 리스크가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때 챙겨줄 만한 가족이 근처에 있지도 않고 네. 그럴 돈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해가지고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팅을 했었는데요. 생각 없이 했었는데 이제 보면 그래도 세액공제 1년에 100만 원만큼 되니까 맞춰가지고 하면 월 8만 원 정도면 초년생에게 적당하지 않을까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은 요게 8만 원이면은 네. 월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1년이면 96만 원이고 네. 12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로.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8만 원이 사실상 한 달을 거의 꽉 채우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음.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연금저축을 채웠습니다. 음. 저는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모아가는 거는요, 일반적인 투자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투자는 그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났을 때 그게 바로바로 나와 연결이 되니까요. 내 삶에 영향을 바로바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 수익이 많이 나도 출금할 수가 없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네. 기쁘지도 않고 약간 슬프지도 않고 좀 묘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여기에 넣는 거를 최대한 오래 넣는 것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다가요, 초년생이니까 10만 원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1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연금저축은 한 달에 50만 원까지 꽉 채우는 게 세액공제의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럼 50만 원을 채워야 되겠네라고 넣게 되면 사실 너무 과하게 노후를 챙기는 게 되니까요. 그게 600까지 되니까 네. 월 50이니까 근데 150에 50이면 3분의 1이니까 네. 근데 이거 노후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이벤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시할 수 없고요. 막 연금저축 50만 원씩 채우다가 나중에 깨는 일이 생기면 그게 최악입니다. 그러면은 뱉어내는 건가요, 다? 얼추 그냥 다 뱉어낸다 봅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깰 바에는 적게 넣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또는 내가 소득이 없어지면 안 넣으면 되니까요. 연금저축이라는 건 결국 자유저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초년생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10만 원씩 쭉 넣으면 120만 원만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급여가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아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16.5 받는 거네요. 네. 그걸 계산해보면 약 20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딱 10개월치 정도 내는 거네요. 10만 원, 20만 원 돌려받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짜봤고요. 그 다음은 청약저축. 아마 초년생이라면 네. 집을 언젠가 사야 될 날이. 요즘에 뭐 신혼특공도 많고 청년특공도 많고 네. 특별공급도 많고 되게 좋더라고요. 미래 부동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초년생이시라면 적어도 막 10년 뒤 이렇게 집 살 일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때 청약저축이 2만 원씩 넣은 게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만 원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이 되나요? 그게 이제 미니멈요. 그래요? 2만 원부터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소득공제 한도가 20이 끝이기 때문에요. 보통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가 여기 이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초년생이니까 저는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만 원만큼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은 여기에 넣는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도 해주니까요. 이게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9만 6천 원 정도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개인차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초년생이라면 집에서 다니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혹시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로 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내놓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지출하는 금액을 한 6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만약에 전세 대출 형태로 받아가지고 요걸 갚게 되면 그거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갚는 금액의 또 40%만큼은 이게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720만 원을 1년 동안 낸다면 그 금액의 이제 40%만큼 소득공제까지 세팅을 해놨고요. 월세일 경우에는 또 월세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월세 세액공제도 이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요.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고요. 해당 안 된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저만큼의 지출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만큼 빼놨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전세대출 상황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느껴지는 게 보통 그 150 소비에다가 보통 거주비를 넣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주비가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150은 150대로 소비한 상태에서. 그 이유는요. 저기 보면 이 전세 대출을 60만 원 갚는 게 초반에는 사실 이자가 되게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자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걸 갚는 것은 특히 우리가 모기지 갚는 것을 소비인가 지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계획 짤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투자로 저축, 보신 거군요. 네, 저축의 개념, 투자의 개념으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세대출 상환이 60만 원 정도면 약간 뭐 많이 친다고 하면은 한 대출 2억 정도. 만약 이 부분을요, 전세 대출이 아니라 이제 집을 구매를 하면서요, 이거를 이제 모기지 받아 사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요 공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고 청약이랑 같이 한도가 묶이는 부분 등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중에요, 그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영상이 따로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찌 보면요. 우리가 투자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원금 손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걸 투자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진짜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용을 잘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금융상품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심플하게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때는 어떤 것을 잘 피킹하는지보다는 어차피 어떤 것을 피킹하더라도 부을 수 있는 돈이 월 30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는 이렇게 모으는 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분석이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삶을 즐기면서 이렇게 ETF로 시장 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이 하시는 이렇게 S&P 500 이런 거 30만 원 세팅해가지고 담는 거. KB스타면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타형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군요. 해외 그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아.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 때 루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해외 주식 직구라고 부르는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 나라 가지고 직접 사오는 거는 네. 사실 초년생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나 보네요. 네. 사실 그게 유리한 부분은 달러 투자 베이스랑,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ISA 계좌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부담 없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상장되니까 된 거니까요. 요거는 아무 데나 다 사지거든요. 아무 데서나 다 사지고요. 네. 이왕이면 ISA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ISA로. 그래서 ISA로 KB스타, 미국 S&P 500하고 코세프 200TR 네. 이렇게 사는 거네요. 네. 그 ISA로 사면은 이것도 뭐 그게 있지 않나요? 뭐 몇 년 동안 팔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3년 묶이는 3년 게 있고요. 근데 3년 뒤에 이제 해지를 하면서요. 네. 혜택 받아서 정리할 수 있고 새로 또 트면 되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넣는 돈의 한도가 2천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초년생이시라면 그 한도가 뭐 부족하진 않을 거고요. 네. 뒤에 가면, 그러니까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게 엄청 허들이 되거든요. 2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이게 작아져가지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초년생 같은 경우는 IS에 딱 여셔가지고요. 여기 넣어가지고 그 미국 주식 사거나 국내 주식 사는 것들을 ETF로 살 때는 IS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S&P 500은 배당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 연금저축 계좌랑 비슷하게 세금 안 떼고 그래요? 혜택이 좀 달라요. 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요,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요,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온 배당은 거기서 이제 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만큼이 과세 이연이라고 본다면요. 이제 ISA 같은 경우는요,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거를 3년째 해지할 때요, 그 부분 수익만큼을 일부는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네. 되게 어렵게 들리겠지만요. 혜택 자체는요, 연금저축 안에서 하면 과세 이연, ISA에서 하면 비과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급 300 시뮬레이션, 네. 지금 이게 1단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네. 완전 1단계입니다. 완전 1단계. 그럼 이분들은 네. 일반 계좌는 거의 쓸 일이 없네요. 네, 지금은 쓸 일이 없어요. 미국 주식을 직접 살 때만 쓰거든요. 원래는요, 미국 주식이랑 채권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미국 주식도 ETF로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네. 채권도 이제 다른 계좌에서 하도록 열렸기 때문에요. 지금이야말로 이게 과거 자료인 게 이제 지금은 이야말로 ISA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ISA는 최소 3년이니까 네. 보통 장기 투자, 뭐 주식 투자 할 때 3년은 3년은 쓰지 않을 돈을 갖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랑도 연결도 되고. 네.
그럼 3년 투자하다가 현금이 필요한 순간엔 최소 그래도 3년은 묶어놨다가 네. 이때 깨가지고 뭐 집을 사든 뭐 다른 뭐 결혼할 때 비용을 더하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이 ISA 그 취지 자체가요. 네. 연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목돈 마련이 네. 이제 목적입니다. 목돈. 아. 목적. 그래서 연금은 노후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까지 못 빼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 ISA는요. 3년 정도면 그래도 목돈이라는 게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최소 의무를 3년으로 해놨고요. 원하면 5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길게요. 그러니까 이 연금저축은 10만 원을 넣은 거는 55세인가요? 그 네. 이후에나 가능하니까 굉장히 먼 미래인데 네. 그래도 이거 ISA 계좌는 3년이니까 해외랑 국내랑 합치면 한 60만 원 정도. 네. 이 금상까지 합하면 70만 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연금은 나중에 쓸 거니까 10만 원만 넣고 ISA는 3년 뒤에 쓸 수 있으니까 70만 원을 넣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박고미 선생님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예전에는 PB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요 딱 표준 가이드라인 속에서 개인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거. 네. 현실적이지 않나요?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연금에다가 50만 원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음. 그 결혼할 때 돈 없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네. 그 150만 원 소비하고 전세대출 상환을 150만 원의 투자로 넣은 게 네. 되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너무 많이 쓰는 거긴 하죠. 네. 150 월급 절반 다 쓴다라고 했을 때 저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절반 저축 잘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반 저축, 절반을 어쨌든 내가 자산을 모으는 곳에 다 넣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이제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막 저축한다고 막 80%, 90%까지 끌어서 하시다가 네. 한 2, 3개월 하시다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50%가 되게 적당한 것 같고 네. 누가 볼 때는 사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많이 쓰는 것 네. 같고. 근데 그냥 여기에서 자신들이 변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네. 마지노선으로 요건 딱 지켜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30만 원씩 나눠서 네. ISA 계좌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내 주식 좀 그렇다 해서 네. 다 미국 주식으로 몰빵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조금 단기적인 전망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제가 현업에 있을 시절에는요. 미국 되게 안 올랐어요. 그래요? 미국도 안 오를 때는 엄청 오래 안 오르거든요. 그렇구나. 네. 미국이 이렇게 그 장기 시결로 보면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상당히 옆으로 기는 기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오를 거야라는 생각은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글로벌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를 산다는 컨셉, 올 컨트리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자산 배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시기에는요. 미국이 되게 안 늘고 이머징이 되게 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 지구적인 자본 시장 자체도요. 이 순환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요. 생각보다 되게 미국이 안 오른 시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반사적으로 막 자원 가지고 있거나 막 그런 국가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맞출 수도 없고 지금부터 모아갈 수도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런 투자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낳는 컨셉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요. 웬만하면 미국의 너무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예측을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국 뭐 신흥국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진짜 한국이 또 뭐 중국 이런 쪽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럴 바에야 예측하지 말고 자산 배분을 그냥 해버리겠다. 네. 자산 배분의 제일 큰 장점이 그거죠. 이렇게 가든 어느 정도 나는 수익이 나겠다. 네. 그리고 나는 전망을 굳이 하지 않겠다. 아, 내가 신경 쓰고자 하는 것은 매달 내가 정해놓은 대로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들니까 네. 나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놓고 나한테 유리한 형태로 짜놓고 이걸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출발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금융상품에 네. ABL 생명보험 2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보면서 제일 위에 있던 그 채권을 가지고 온 건데요. 요 네. 개별 채권 이름입니다. 채권이에요? 예. 채권을 ISA 계좌에서 담을 수 있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면 거기서 얻는 이자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그냥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SA랑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담아가기에 ISA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ETF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긴 하잖아요. 근데 ETF로 투자한다는 것에 또 그 전제는요. 네. 국채를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채를 산다는 게 어느 정도 좀 깔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 고금리를 내가 일시적으로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가는 용도로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개별 채권을 사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 등을 따로 배우는 게 좋고요. 저도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우량한 채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이렇게 공부해서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초년생은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채권 금리가 6.24%나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언제 그 금리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담는 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면요.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는 게요. IS에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사는 우리가 고르는 채권들은 그것보다 더 긴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만기까지 가지고 가냐? 아니면 그 전에 매도를 할 거냐? 그렇죠. 근데 둘 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량한 회사채를 사기에도 IS에서 담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6%면 괜찮네요. 네. 그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월급 300 시뮬레이션으로 네. 이렇게 몇 년 하면 네.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목돈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제 취향이 나오는데요. 음. 제가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 돌리거나 백테스팅 하는 걸 별로 잘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돌리면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은 소개를 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몇몇이 정말 철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들에게 말하는 말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지고 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먼 미래에는 아마 저를 먹여 살리고 있을 거다. 정말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네.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스타트는요. 네.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음. 사실 이게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식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세상은 너무 이제 복잡해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항상 반대로 가고 항상 거꾸로 가니까 아예 이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명확하게 공식화 시켜놓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대로 꾸준히 이제 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인 거죠. 네. 뭔가 6월 달에 시장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걸 주식 비중을 줄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약간 다른 성향인 거죠. 그래서 따박따박 그렇게 붙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게 이제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시장이 하락했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 포트 안에요. 달러랑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지는 시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왔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왔을 때 사실 어떠한 자산 배분이나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어도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되게 크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자산 배분 포트를 그렇게 짜셨던 분들은요. 당시에 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거든요. 1,40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플러스가 났고 금도 되게 쌌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나머지를 많이 상쇄를 시켜줬죠. 네. 그리고 상쇄하다 못해 이제 거기 플러스 나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을 오히려 더 저가 매수하는 걸 했으니까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제 상승기, 하락기를 맞으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시기에 또 반전돼서 올라오는 시기에 이제 자산 배분 포트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또 느끼면서 이게 진짜 안정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소개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아까 이제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개별 종목을 더 투자하는 거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잠깐 인터뷰 사담 나눴을 때 그 지수 2150 갔을 때 주식 적극적으로 더 담으라고 그래서 보통은 한 30% 정도 주식 비중에서 70%까지 늘려도 된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금융인인가 미디어인인가 혼동을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금융인이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요. 금융은 사실 역발상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미디어는 사실 정발상이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미디어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다른 데 나와가지고 해봤는데 다 편집되고 그때 뭐 2,000 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1,700, 1,800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인으로서 자아실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고민스쿨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통하기만 한다면 네. 그런 역발상 투자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네. 진짜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한 하락장 한 1년에서 2년 경험하시면서 네. 진짜 확실히 저도 이제 유튜브 댓글로 느끼는 게 돈 잃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시장도 아예 떠나시는 떠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네.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이제 이런 거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네. 마음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딱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에 이게 딱 정석이구나. 네. 포트폴리오의 정석.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좀 벗어나 있는지. 네. 벗어났을 때 그만큼 리스크를 안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감당 가능한 사람인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수를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수를 보고 있는 걸까? 코스피라는 것이 사실 2,400, 500, 600 이게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3,000 가까이 가면 의미가 생기고 2,100 이렇게 내려가면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거 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구나. 사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려갔을 때 내가 뭘 살지 고르는 게 사실 워낙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수를 체크하는 이유는 너무 과하게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고 떨어졌을 때는 사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가 얼만큼 살 것인가가 자산 배분을 할 경우에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세팅 비중 자체를요. 그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적 자산 배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2100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가 진짜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채권 얼만큼 줄이고 금 얼만큼 줄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비중을 바꿈으로 인해서 필요한 만큼 썰어내서 주식을 담고 채권을 담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3단계. 네. 네, 충분히 1, 2단계를 겪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 혹시 ETF 상품 중에요. 네. 아까는 이제 코스피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S&P 500은 이제 미국 500개에다 투자하는 거고. 네. 그럼 그거를 좀 바꿔서 요즘에 보니까 막 ETF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 월배당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좀 눈여겨보시는 ETF 이것도 괜찮은가요? 솔도? 그거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SCHD라는 그 친구가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 보여줬던 레코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 미국 배당 ETF가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되게 특출나게 잘 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배당이라는 것과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고배당에 좀 집중했다면 배당 성장이라는 게 되게 이제 되게 좋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네. ETF가 되는데요. 걔를 살려면 우리가 환전을 해가지고 밤에 사야 되잖아요. 네. 낮에 사도 되긴 되지만 어쨌든 환전이라는 걸 하면서 환의 부담 되게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수를요 그대로 추종하는 ETF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네. 심지어 해지된 거 안 된 거까지 선택권까지 줬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보드 짤 때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ETF를 통해서 사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 IRP, ISA, DC 계좌 등등 그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포트 짝이 수월합니다.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네. 모금액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들어왔던데.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만큼 이유도 있고요. 그것도 월배당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월배당으로. 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수도 진짜 싸요. 아, 그래요? 이거 운영사 돈 안 들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와. 이게 미국에 있는 뭐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뭐 SPDR이나 이런 친구들이 받는 보수는 낮아도 되는 게요. 모수가 진짜 크잖아요. 그러면 0.01이라는 돈도 사실 크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직 그렇게 모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보수를 낸다는 건 저는 저 입장에서 너무 좋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ISA로 모으면 네. 월배당이면 그때도 다 그 배당 떼지 않고 네. 재투자 우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배당 소득세가 들어온다면 100이라는 게 원래 나오게 되면 846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15.4를 떼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떼고 온전히 들어옵니다. 야, 그러니까 좋구나. 복리를 누리기도 좋고 투자금도 줄어들지 않죠. 그럼 이것도 외에 네. 또 아까 그 연금 계좌나 아니면 그 국내 그거 해외 네. 또 ETF 뭐 한두 개 더 뭐 괜찮다 이런 거는 네. 공격적이신 분들도 뭐 좋고 수비적이신 분들도 좋고 이렇게 있을까요? 최근에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테슬라 담고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테슬라를 연금 계좌에 담고 있도록도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요. 그거는 거기서 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테슬라를 미국 직구를 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모은다면 네.
모으다 보면 어떤 약간 벽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하락한 시점은 환율이 높아요. 미국 주식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고환율로 어쩔 수 없이 고환율로 계속 환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기회비용을 떠안으면서 테슬라 주식을 싸게 샀어야만 했죠. 그거 하나랑요. 그렇게 사가지고 테슬라는 기대 수익률 진짜 크잖아요. 네. 이게 진짜 많이 불어났을 때 이걸 나중에 팔 때도 이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생길 겁니다. 양도소득세 22% 계속 부담을 하면서 팔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테슬라 ETF는 아직 해지된 게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저기서 나오니까요. 해지된 게 있다면 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사는 거는 뭐 똑같겠지만요. 이렇게 모으고 있다 보면 연금 계좌 내에서는요. 사실 이제 불어난 모든 게 다 과세 이연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정말 높은 누적 수익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는 연금 계좌가 또 보여주는 과세 이연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밀려놓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요. 네. 그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계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와. 연금 계좌로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IRP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래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ETF 고르실 때 되게 좋을 게요. 지금 이 자산관리 시장을 지켜보게 되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진짜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저축과 달리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매수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아, 더 근데- 보수적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연금저축보다도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규정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야 되는데 이제 선물지수 추종하는 게 너무 많았죠. 이게 기본 전략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 때문에 미국 자산을 담는 많은 ETF들이 이제 현물로 나오고 해지도 되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편해진 거죠. 아, 계속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코세프 200하고 S&P 500 요런 게 조금 다른 변형을 주고 싶다 하면은 네. 이제 오늘 소개시켜 주신 뭐 솔이나 에이스나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좋고, 박고미 선생님 유튜브 채널 박고미 TV에 가서 또 보면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뭐 TDF도 소개시켜 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저희 채널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깊은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고민스쿨로 네, 고미스쿨 3단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